네, 안녕하세요. 온랩 디지털 포럼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1부에서 우리 암 경험자들이 만들어주신 브이로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고 정말 그 순간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한 영상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암 경험 동료와 함께 일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암을 경험하신 당사자 또 국가와 민간에서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암 경험 후 직장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가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5분의 토론자를 모시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모실 발표자는 암을 경험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신 박병도 빌리 한국애자이 빌리님이십니다. 이따가 다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삼성 서울병원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암에 대해서 그 민간에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직장 복귀할 때 어떤 요소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요소들이 어려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직장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과 가이드를 만드는 좋은 연구를 해주신 배가령 박사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방면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성과를 내고 계시는 최정미 팀장님께서 공공에서 바라보는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는 이따 다시 소개드리고요. 자, 제일 먼저 발표를 시작할 박병도 빌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의 직장 복귀 수기라는 걸 이제 담당을 이제 일주일께 오셨을 때 실제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슬라이드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넘어가지 않네요. 잠깐만요. 네, 잘 되겠네요. 그 한국 애자이라는 지금 제약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실제 직원이고요. 그 2017년 7월에 이제 애자이에 입사를 해서
합류를 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건강검진을 그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여기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그렇게 이제 받아도 좀 약식으로 받았었고 뭐 이렇게 피 검사나 이제 기초 대사 검사 이거만 해갖고 비만인지 뭐 혈압이 높은지 이런 것만 했었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저만 해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와이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그 감사한 마음도 좀 잠시로 이제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바로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상으로 딱 보면 그게 뭐 석회질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암이고 거의 확실히 한데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자마자 이제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이런 거 걸리면 내가 회사 다닐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1월에 이제 결과적으로 수술했는데 일부러 이제 좀 징그러운 사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갑상선 암을 절제를 해놨을 때 그 모습이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제 수술하고 나서 그 저를 집도한 선생님한테 제 암덩어리를 저런 형식으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환자로서 혹은 당사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좀 느껴보시라고 한번 올려놔봤고 그때 이제 제가 막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착한 암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예후가 좋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 뭐 카페, 뭐 유튜브 뭐 할 거 없이 다 찾아봤고 그걸 알면 알수록 걱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예후가 좋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었고 실제 제가 찾아봤던 케이스 중에 예전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대사를 했었죠. 킬데몰이라고 다 죽여버려라. 근데 암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도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이제 짧은 이제 배우 인생을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저의 그 상태를 그때 묘사를 하자면 그러니까 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괜찮아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다가 어느 날은 잠들기 전에는 막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 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거는 이제 진짜 본인만의 고민이고 본인만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의 어떤 양해를 받아서 이제 병가를 통해서 수술 다 받았는데 생각보다 목에 큰 흉터가 남더라고요. 이제 보통 갑상선 암만 절제를 했으면 흉터가 좀 작았을 텐데 이제 임파선 쪽에 암이 전이된 상태라고 이제 그쪽 오른쪽으로 이제 더 곽청술이라는 걸 시행을 했고 이제 흉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주로 하는 영업직인데 이제 당분간은 한 2주 정도는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력직으로 왔는데 뭔가 좀 더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회사에 더 적응을 잘 해야 될 시기에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잘할 수 없겠다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그때 같이 있던 이제 팀장이랑 부서장이 그런 거에 대해 깊이 좀 대화를 해서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팀장님이랑 부서장님이 대량으로 너 그 모습해서 이제 이제 속된 말로 영업을 하느니 좀 더 건강하게 더 쉬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보고 갔는지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더 쉬었죠.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뭐 또 가장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되나 이렇게 내가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들은 생각은 나 회사 복귀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쏟아 부어야겠다 이런 진짜 진실 어린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회사에 보답이 되고 싶다.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강력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발표 자료에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스타상이라고 하는 이제 예자에서 영업 실적이 이제 가장 좋은 그 담당자들을 추려서 주는 그런 스타상도 한번 딱 보고 그리고 제가 이 겪었던 암 환자면서 이제 제가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그 임파선 전이가 되거나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느꼈었던 이제 불편함을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개선해 보자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때마침 그때 이제 제시랑 그 통해서 이제 혁신학 아카데미라는 그 이제 사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단독으로 그 치료를 받고 와서 그 수염이 무성한 상태로 이제 제시랑 만나서 그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딱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2주일 정도 이제 방사성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좀 다른 데서 요양을 하다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좀 알리고 뭔가 회사에서 지금 이쪽으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또 그것도 도전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HHC 그리고 혹은 세키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이노베이션 활동을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제 거기서 다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여기 가래떡 사진이 있는데 그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할 때 그 저요오드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지 않은 음식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해산물이나 소금 같은 거에는 바다에 있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류 같은 기본 양념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정신으로 이겨내자 해갖고 가래떡을 제가 한 마리를 맞춰갖고 그 3주 동안 가래떡만 먹고 다녔어요. 거의 아니면 과일. 근데 가래떡도 알고 보니까 소금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 소금을 제외하고 마친 무염 가래떡을 자체 제작해서 30 동안 먹었고 그 경험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더라고요. 진짜 군대에서 그 배고팠던 그 기억보다 더 힘들었어요.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쏟아내서 아이디어화를 시켰죠. 그래서 그 브랜드 네임 이렇게 맛있죠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 제 모든 과정과 뭐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때 도와줬던 어떤 감동에서 느껴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완전한 상품화는 아니지만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 진짜 발매를 하기까지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인터뷰도 해보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내가 보람 있는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상품이 돼가면서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더 이런 관심을 또 갖게 되면서도 또 되게 즐거웠고 이렇게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어쨌든 에이를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뭔가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암을 발견한 것도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제가 어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변화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뭐 3년서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시스템 뭐 그리고 이제 동료의 도움이라 적었는데 이제 동료가 어떤 그 환자에 대해서 진짜 잘 이해를 하고 뭔가 공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회사 시스템도 좋고 이제 동료로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 의지를 뭐 불태우셨으면 어떨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제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요.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고 또 근데 내가 아닌 또 누군가 내 주변 지인이나 또 동료가 걸렸을 때 그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거나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회사의 시스템을 약간은 무시했지만 그 팀장이랑 그 부서장이 어떤 자기가 어떤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저를 뭔가 이렇게 좀 아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어떤 그 갑상선 암 환자의 저 요도식도 만들 수 있었고 그 영업에서도 또 성과를 내서 스타상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암을 걸리신 직장인들이 직장에 복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성과가 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짧게 발표를 마치고 혹시 이제 질문 시간 혹시 나중에 주시는 건가요? 그럼 질문은 이따 한 번에 받도록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선임연구원 배가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암 생존자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암 경험자 직장복귀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유난히 암 환자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암으로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투병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저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9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한 후에 현재까지 암 환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암 환자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2016년부터 이제 그때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점차 이렇게 넓어져 가면서 작년까지 굉장히 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 일해도 되나요? 직업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연구는 제가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했었던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일할 사람은 넘치는데 암 환자도 일을 해야 되냐요? 그런 질문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그죠? 코로나로도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암 환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게 지금 생존을 해 있습니다. 예전에 93년도에 42% 정도 되던 암 생존율이 지금은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걸 해결을 해보자 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직장을 복귀를 잘 하고 사회에 복귀를 잘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암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생존자로서 이제 장기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 복귀를 하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개인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암 생존자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암 환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서 어떤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더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자라든지 정말 무궁무진하게 직업 복귀에 대한 정보가 있고, 프로그램도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암 환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다시피 정보도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싶지만 받을 곳이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직업 복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 법제적, 정책적 그런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합지지 체계 없다는 것이 문제구나 그런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상황이랑 우리나라 상황은 틀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연구조차 10여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스스로 환자분들이 자신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해서 환자분들이 직장에 잘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사표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댓글을 보면은 왜 아픈데 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냐. 응? 그리고 이제 일 빠지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런 댓글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고 마음 아프기는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 오면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사실 물어봐 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너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일하고 싶은데 물어볼 곳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나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 사회에 쓸모가 없어졌구나. 그런 버려졌다는 느낌이 너무 싫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암보다 그런 버려졌다는 느낌, 그리고 집에 가만히만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 목표를 이렇게 크게 잡고 진행을 했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문헌이라던가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힘드신지 그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카페 글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힘드신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7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드려서 어떤 것들이 정말 힘드신지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 힘든 것들을 저희가 또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복귀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되어 진실이 있습니다. 작은 이런 종이를 리플릿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직접 드려서 한번 보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동안 암을 겪으시면서 직장으로 잘 돌아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영상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뭐 체크리스트 등을 해서 내가 정말 이제 복귀를 해도 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복귀 책자를 만들어서 신체 건강편, 어떤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신 건강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환자분께 이제 드리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교육이 되려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이제 그냥 한 번에 저희가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가 뛰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드리고 암을 받아서 지금 암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정보도 우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이제 가서 개별적인 교육을 짧게 아주 짧게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인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매주마다 이제 3번씩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계신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리플릿이라던가 동영상을 드리면서 한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들은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 당시에는 교육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교육받을 이제 상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제가 잠시 환자분을 만나서 이런 교육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직장 복귀와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맞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직장 복귀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어떠신지 그죠? 그리고 당신의 신체 상태는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체크하실 수 있으신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일 어렵기는 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 중에서 정말 필수적인 일, 내가 해야 될 일과 남에게 좀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우선순위를 우선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일은 손가락을 조작하기에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만약에 키보드를 치셔야 되면은 매번 키보드 치시는 분은 이 직무상 요구에 굉장히 지속적이다. 체크가 되시는 건데 항암 치료하고 손끝이 너무 저려요.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다. 3번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분은 지금 직장 복귀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니까 우선 이 손끝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근무 상황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도 함께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수적인 일, 남들한테 좀 줄 수 있는 일들 정리를 함께 했고 그리고 직장 복귀를 정말 방해하는 요인을 직접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손이 아프거나 팔이 아픈데 나는 팔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먼저 받게끔 상담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용주와 내 사장과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적어보며 상담을 했었습니다.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뭐 운동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먹는 거는 이런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피로도 있다. 피로에 대해서 좀 해결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신 건강에서는 사실 일터로 돌아가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을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하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뭐 약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등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제일 많이 힘드신 건 이 재발에 대해서 많이 두렵다. 현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실 환자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업 복귀 교육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직업 소개를 해주시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직장 복귀 준비를 하시는데 신체적 어려움은 없으신가, 정신적 어려움은 없으신가, 어떤 일과 관련돼서 제가 뭐 도와드리거나 상담 드릴 게 없는지 전화로 확인을 했었고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다 했었습니다.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피드백 주시기로는 이제 오히려 전화를 통해 하니까 너무 편했다. 그리고 관리받는 듯해서 너무 좋았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안 받으시는 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인 환자분을 대상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나 잠시 일을 그만두신, 어쨌든 이 일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한 거는 복귀를 하셨는지 여부, 그리고 정말 직장과 관련돼서 일과 관련돼서 암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체크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받은 암 환자가 복귀를 더 많이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 일을 그만두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 교육을 듣고 더 이제 직장 복귀를 잘 많이 하시게 됐다. 그런 통국 이제 윤리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그래프가 변화가 없이 여기서 고만고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 암 환자군이 뭐 혹은 뭐 여자만 훨씬 뭐 효과가 있다던가 남자한테만 훨씬 효과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골고루 적합하게 잘 시행된 연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암과 이제 직장 복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지식을 바로잡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쭉 내용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적어뒀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에게 교육을 했더니 효과가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그만뒀더라도 그냥 직장에 대한 의지는 어쨌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어디서든 병원이든 지역사회든지 혹은 나라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직장 복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던 또 분들은 계속 그대로 또 잘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주위를 보면은 굉장히 직장 복귀와 관련된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거 있어야지 복귀도 훨씬 잘하시더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맞춤형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전화로도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요구도에 맞춰서 여러 번 교육을 제공한 게 아무래도 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연구는 사실 아쉽지만은 큰 병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특히 또 직장인,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좀 직장인에게 치중이 되어 있고 많은 시간과 사실 노력이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이 필요가 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분들에게 복귀를 앞두고 이렇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쨌든 효율적인 병원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당신 복귀하세요.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직업 복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사실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중재 방법이라던가 다양한 암종, 직종,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향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적용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떨까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논문이 저희가 게재가 됐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런 교육 자료들이 국가암정보센터를 가시면은 짧게지만은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보시고 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례는 뭐 11번까지 있지만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암센터의 초창기에 개원할 때 오게 되었고요. 암센터에서는 암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고, 또 국가암 관리 사업, 2년 전서부터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8년 7월 달에는 제가 폐암 등록을 하게 됐어요. 폐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머리, 마음, 몸으로 암 환자를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몸, 마음, 머리로 이렇게 암 환자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가끔 몸으로 느끼는 그런 통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암 환자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은 암 환자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엄마가 아직 저의 질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드문 이제 행동인데 이 온랩 디지털 포럼에서는 제가 꼭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우애들하고 만날 때가 암 예방의 날로부터 시작이 돼요. 비너스회, 민들레회, 뭐 전국 유방암 환우 연합회 이런 데들이 다 유방암 환우회고요. 소망회는 소아암 환자 부모님들의 모임이고요. 희망회는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폐암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난 사람들이 희망회로 이제 모이고 있고 이런 분들하고 암 예방의 날에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또 그분들 또 암 환자분들이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장관상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유방암 환자들이 자가 촉진하는 홍보 활동도 암 예방의 날에 같이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되게 보람됐고 또 유방암 환우들이 뭔가 연합회를 만들고 싶어 할 때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전에 제가 공공의료 사업팀에서 이제 생존자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공공의료 사업팀은 사실은 병원에서는 드물게 뭔가 외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자유로운 집단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와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를 위해서 해피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랑 지역사회인 고양시랑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제 낙상방지 제품을 설치하거나 암 환자 동행 이동 서비스, 그다음에 홈케어라 그래서 집안 소독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서 돌봄, 암 환자들의 정서 돌봄을 하면서 정서 돌봄을 도와주는 메이트를 양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은 암 환자들의 사회 복귀랑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이랑 만나도 사실은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시인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꼭 들어맞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에게 맞는 서비스로 전환해서 서비스들이 암 환자에게 이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드는 일들을 국립암센터가 또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암 생존자들을 우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 부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보여지는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암 환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랑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서비스 추진 과정은 대상자를 국립암센터 내에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환자가 선정이 되거나 추천하는 것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사람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회사들하고 연계를 하고 서비스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회사들에게 암 환자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그 컨소시엄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 다음 장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그 방문 간호하는 분들이 그 집안의 형편을 살피고 또 암센터 안에서 그 고향 해피케어 안내 부스를 만들어서 암 환자들 직접 상담을 하고 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그게 고향 해피케어 서비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향 해피케어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향 해피케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거의 확장성으로 그 치유 농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유 돌봄형 텃밭을 개소를 해가지고 그 암환우들, 그러니까 암센터에 오는 암환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병원 가기 싫어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이런 분들의 막 그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올 때 조금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텃밭을 개소하게 됐고 이름이 늘봄 텃밭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그 지금 저희가 뭐 개발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더 보완을 해서 암 환자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제공한 제품들이고요. 네, 이제 텃밭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뭐 현판 개소식도 하고 서로 즐겁게 이 꽃도 심고 채소도 심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농업 하면서 늘봄 텃밭을 열 때, 그 암 환자들의 목소리 중에 제일 그 저희가 깊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 병원 가기 싫어요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 텃밭에서 만날까요? 이렇게. 그래서 치유농업은 국립암센터에서 12개의 상자 텃밭을 가지고 10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건강 상태, 삶의 질, 피로, 우울 항목이 다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평가가 되는데 외로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봄 텃밭을 생명이 생명을 키우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이 그 다시 회복된 생명을 가지고 텃밭에 있는 어떤 씨앗으로부터의 생명을 키우고 또 그 씨앗에서 자라난 생명들이 신선한 채소가 돼서 다시 우리 암 환자들의 그 건강을 살피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키우는 그런 컨셉이 늘봄 텃밭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지만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공동체 내에서도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그 고립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 10주 뭐 이렇게 그 짧은 프로그램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회가 세분화되고 첨단화되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그런 편리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또 관계나 교류에서 서로 인간이 주고받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사업으로 해피케어 또 말고 또 다른 사업은 리본센터의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백마역의 고양시와 함께 그 업무 협약을 해서 그 리본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사실 그 많은 이런 절차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암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셨고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센터 안에서 저희가 그 포럼도 열고요.
그다음에 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를 했거든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진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정부가 하는 사업을 여기에 들여옴으로 인해서 그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또 리뉴얼하거나 또 그 일반 시민들이나 암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제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그 메이커 스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암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리빙 앱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암 환자 문제를 암 환자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병원 밖 암 환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의료진과 암 생존자가 함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정확한 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앱을 개발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온 부분이지만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암 환자들이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본 포럼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암 환자랑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인 지식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저희 리본 포럼에 같이 했던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 해마다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여기 화면에 있는 분이 홍정민 의원인데요. 그 고양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의료진들이 여긴 또 언론에 계시는 동아일보에 계신 기자분인데 다 같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암 환자의 사회복귀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질 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족들은 내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어떤 그 메이트 친구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사회적 자원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들을 올해 지난해에 그 암 환자 돌봄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 지난 두 번째 심포지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하게 될 또 심포지엄에서는 해야지만 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 또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그 2018년 8월부터 그 암 환자들 사회복귀를 위한 것을 고민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사업들을 추진한 경과입니다. 살펴보시면 뭐 아실 것 같고요. 앞에 했던 이야기들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포용 사회는 어떠해야 되냐? 환자가 치료를 해야지 왜 일을 하나요? 일을 하려고 하나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질문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도 암 생존자였고 암 환자였고 암 생존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이거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 공동체는 좀 암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해서 그 좀 그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암 환자랑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경제 조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병 치료 과정에서 얻은 지혜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런 것은 암 생존자가 병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도 바라는 거고 사회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우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 가격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암 환자들이 전부 부담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또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암 생존자가 병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도 그럴 거고요. 또 보험사들도 그럴 거고 사회 곳곳에 이제 또 암 생존자들이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많은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함께 바우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생존자와 또 경력 단절자, 사회로부터 이제 좀 구분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들을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런 컨셉이 2018년이었고요. 혁신적 포용국가 또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해서 이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 2019년의 컨셉이었고요. 2020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실은 완성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마련을 해서 뭐 사회에 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 이런 어떤 가치들을 인식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것을 모아서 정부에 이게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유병자 200만 시대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만씩 늘어난다고 하면은 18년, 19년, 20년 하면은 벌써 뭐 250만, 240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암 유병자는 늘어나고 또 치료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생존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생존자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유병자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보면 정부에서도 통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암관리 종합계획에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전주기적 암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암 생존자들을 위한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 환자의 비용 부담이나 생존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 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지금 많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비의료비 부분이나 간접비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한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 치료 기간에만 지금 재정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각각의 이런 가치들을 인식하는 주체들이 또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단계들을 이미 2015년부터 전서부터 이렇게 전문가들이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존 다학제 팀 서비스를 통해서 내실화를 하고 결국은 지역사회 통합지지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 생존자 정책 형성 과정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정의나 정책 의제 형성 또 정책 형성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통합지지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요. 그러면 사업 평가나 그 환류에 대한 것들이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 사업 추진 체계를 이미 2010년부터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늦춰져 가는 그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국립암센터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2017년 7월부터 지금 통합지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국립암센터와 함께 12개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 국립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12개 권역센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내가 사는 그 소사이어티에 그 전화번호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또 좋은 결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다 그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암 치료 후에 사회 복귀에 대한 열망은 너무 높습니다. 당연히 내가 치료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암 환자에서 그 직장 복귀하기까지의 굉장히 그 세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부에 제안하는 부분들을 암 환자의 일과 또 전문가의 조언과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회사와 연계된 이 세 가지의 박자를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해서 꾸준히 제안할 생각입니다. 네, 그 암 환자들의 그 사회적 요구 분석은 꾸준히 있죠. 한 뭐 4-5개 정도. 예, 그런 요구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저희가 희망하기는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사회적 경제가 상생하길 바라면서 사실은 한국형 매기센터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그림들이 쭉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이 매기센터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 매기센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리본센터를 그렇게 서비스의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건강하고 행복한 암 환자들의 삶을 고민하고 또 암 환자 사회복귀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암 생존자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발표자 세 분의 발제가 끝나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멀리 동국대 일산병원의 김다룡 교수님, 그리고 윤슬케어 정승훈 대표님, 그리고 저 온랩 리빙랩 코디네이터 서정주, 또 삼성 서울병원의 김나연 선생님, 경희대학교 이형란 선생님 순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걱정스러운 말 때문에 더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인식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미디어에서 너무 암을 무섭게만 다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암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암 하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게 되지 실제 암 환자가 옆에 있거나 암 생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그런 미디어에서 나온 게 전부인 것처럼 굳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많이 알려지고 그들이 사회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암 인식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 암 생존자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치료 이후에 일할 수 있다, 또는 암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차츰차츰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토론자 순서대로 한마디씩 하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김나연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발표도 받고 또 일부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만든 그 영상들도 보면서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됐는데, 세계 암의 날 기념 오늘 디지털 포럼에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은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동양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5년에 처음 입사를 하면서 암 환자와의 인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암 경험을 했던 동료와 함께 일하기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과 같은 디지털 포럼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가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앞선 세 분의 발표 중에서 특히 그 한국예자의학 박병도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암은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도와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누구나 암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암을 경험한 동료하고 일을 한 경험이 사실 있었다 보니까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이제 여러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그 여러 가지 마음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먼저 암도 질병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암을 무서워할까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나라에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와 인식,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암 경험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박병도님께서 회사의 시스템, 동료들의 배려, 그리고 본인의 의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고용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또 조직 내 인식 개선, 또 포용적이고 다양성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김가령 박사님께서 그 너무 좋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프로그램, 정책적 시스템이 많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암파인 땡큐라는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한 2017년 정도에 이제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2010년부터 자료를 쭉 봤는데, 진짜 그 전에는 그런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없었는데,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민간에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힘을 모아서 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통계가 없지만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통상 직업이 있던 암 경험자가 암 치료 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30%인데 다른 외국 특히 북유럽에서는 60%라고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이만큼 수준으로 바꾸면 그때 당시 금액으로 1조 8천억 원의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공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법인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검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기타 공익 증진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타 공익을 증진하는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심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활동들이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어가고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찾아뵙고 어떠한 그 효과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씀을 최정미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특히 국립암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경계와 경계 사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 꽃을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암 경험자가 살기 좋은 사회, 또 암 경험 동료들과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통합적으로 민산, 학, 연, 관이 협력해서 제도, 시스템, 기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을 도모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활발히 하듯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배려를 하고 유연한 직무 환경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확보된 조직 문화가 필요할 거고요. 이 암 경험자, 암 유병자 2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약 5%, 250만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요. 암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질병이 있어도 안심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포용적인 문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개인 맞춤형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들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이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개발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 솔루션 코크리에이션 이미 국립암센터에서 어떤 환경적인 면, 음식, 직장, 그런 사회적 연결, 치유농협 통합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이야기 설명 들으면서 기쁘고 반가웠고 지금 활동하신 내용들이 좋은 토양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결실을 함께 민산 학연관이 협력해서 이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토론 발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형란 선생님 계실까요? 네, 앞서서 제시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또 쏙쏙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감사했고 또 그 뒤에 발표하기가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저는 이형란입니다. 저도 간호사로 특히 암 환자분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20년간을 근무를 했었고 또 제 스스로가 저도 3중 음성 유방암 3기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자로서 암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삶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박병도님의 말씀과 또 최정미 팀장님의 말씀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료진의 입장이었을 때에도 치료에만 집중을 하고 치료가 끝나면 당연하게 손바닥 뒤집듯이라고 할까요? 바로 일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도 치료를 받으면서 그 시기만 기다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 경험을 하고 한 4년여가 지금 지나다 보니까 암 환자에서 암 경험자로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하는 기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그냥 직장으로 복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직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시기가 참 힘들었고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이 치료만 잘 받고 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붙잡고 있었던 심리적인 상황이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많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일주일마다 유방암 경험자분들, 그러니까 환자에서 생존자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러세요. 진단받고는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요, 선생님. 저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암 경험자가 왜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에서 단적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 인식을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암 경험자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암 경험자가 되신 분들이 암 환자가 되니 일상 복귀나 직업 복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암 경험자가 다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다가만 얘기를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그래요. 지금 힘들지만 서서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도 돼요. 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을 지금은 암 경험자들이 찾아다녀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는 바로 직장에 복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냥 혼자 견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임상에서 이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에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개발될 때 직장이 없으시다가 새로 이제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더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직장을 복직은 했지만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 다시 직장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결국은 직장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인식 개선 또는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배다령 박사님께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환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직장에 복직은 했지만 힘듦을 경험하는 암 경험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고용주를 위한 분들을 고용주들이 암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산학연반이 모두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암 경험 후에 더 나아진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더 나아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 경험자분들도 알게 되고 암 경험자의 고용주나 동료분들도 알게 되시는 그러한 포용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란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연구도 하시고 실무도 오랜 기간 하셔서 정말 영감을 주는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기술적인 문제로 김다룡 교수님과 김나연 선생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김다룡 교수님부터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다룡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참 어렵게 이렇게 모여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감사하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자기도 하고 실제로 치료해보기도 했고 옆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의사가 절대 아니었는데 제가 아파보고 어머니가 많이 아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저희 그 애자이의 그분이 이제 환자로서 겪어보고 나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셨던 게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나도 아파보고 나서 그때야 이제 실제로 어땠는지 공감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3명 중에 1명이 죽을 때까지 한 번쯤은 암에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암이 흔해졌는데 이제 아직도 사회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사실 가장 크고, 사회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험자가 점점 늘어나고 암이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어가면 이제 암 환자들이,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회복을 하고 암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회생활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환자들이 이제 항상 항암 치료할 때 물으세요. 치료하기 전이나 치료 중에 저 일 계속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무조건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쉬면은 쉴 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대개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나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치료하는 중간에는 뭣도 모르고 휩쓸려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치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힘들 거는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 병에 다시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그러시는데 그 치료가 종료되는 순간 또 한 번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병이 어려운 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그분들에게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분을 이제 이 경험자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 사회 속으로 다시 받아들일지 이런 이제 모임과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룡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알지는 못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나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마저 못 들었는데 혹시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김나연 선생님 준비되는 동안 발표자분들에게 토론자분들의 토론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또 혹은 뭐 궁금하셨던 얘기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발표자분 중에 여기 계신 박병도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애자이를 다니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패널 아닌 어떤 패널, 뭐 직원 아닌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여기다 대고 해야 되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공감대가 되게 형성이 다시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이제 김다림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성함을 이제 바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간호사셨다가 네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 환자 자신이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의지나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결국 주변에서 그거를 얼마나 공감해 주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을수록. 그래서 근데 가끔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아까는 제 스토리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저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암이 걸리셔서 이제 네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휴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 100일 휴가를 나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리셔갖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다 밀고 항암 치료를 하냐고 완전 그 야인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었고 뭔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치료 과정을 제가 계속 봤고 막 항암제를 이제 경구제 같은 걸 드시고 이제 구토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봤고 그 이제 무엇보다 이 배 쪽에 큰 흉터 같은 걸 봤을 때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겨내셨어요. 이제 2005년에 발병하시고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완치 판정을 이제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는 계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 가정사라든지 이제 말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 모든 것들, 뭐 이제 직장도 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셨었고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모아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쏟아 부으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거, 그런 뭐 그게 회사든 아니면 나라든 아니면 좀 의료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 인식이든 그런 것들이 좀 그 당시 때 그게 개선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전 진짜 힘들었고 제가 이제 맨날 취업을 할 때 대학교 이거 뭐 되게 사담이긴 한데 학점이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집중을 할 수 없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학업에 내가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 직장을 그만뒀는데 내가 대학교 가서 뭐 하지?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다녔었는데 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제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었어도 될 것 같고 어떤 그때 그 우울한 암흑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되게 또 잘 진행돼서 좀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또 갑자기 울컥해갖고 저 어머니 생각하니까 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가령 선생님 계실까요? 지금 발언 준비되신 분, 발언하실 분들 어느 분이든 말씀 주세요. 제가 김나연입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영란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도 그렇고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소소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연구도 하고 있고 소소하게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암 생존자 통합지시센터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 또 작은 센터에서도 그렇고 뭐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상 환자분들은 잘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알게 되면 또 나중에 지나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그 상황이 또 아니면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보를 줘도 또 알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원할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배가령 선생님이 저희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진행했었던 연구를 같이 했었던 분인데 그때 저희가 그 독일의 그 직장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저희가 2014년에 15년 정도의 발표를 이제 들으러 갔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환자분들한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겪어야지만 되고 그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서 이게 복귀할 수 있다라는 프루프가 됐을 때 복귀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또 그러한 것들이 보건복지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아닌 그 직장과 뭐 경제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인구직이라든가 뭐 여성부라든가 청년부라든가 노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머리를 맞대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암환자가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산업 간호사 분들도 계시거든요. 산업 전문 간호사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연계돼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직장 내에서 다른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안전교육과 같은 그런 필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아까 맨 끝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서 이제 네 분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처음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감정, 이런 공유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분들이 얘기했었던 동영상 중에 건강한 식사를 하고 차분히 책을 읽고 또 나의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나의 일상이 더 소중한 만큼 나와 관계를 맺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의 오늘도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편견을 깨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은 미리 신청을 받으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제가 질문 내용 한두 개만 더 추가 발언이 없으시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암을 판정받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암 경험자가 여기 현장에도 계신데요. 선수를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셔서 우리 정승훈 대표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 사실 진단 이후에 그리고 치료 이후에 어떻게 버티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적으로 지지할 대상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개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의 내가 어디에 더 잘 의지할 수 있는지 내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먼저 주변에 두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어쩌면 내가 더 경쟁에서 밀려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료분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내가 어디까지 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있었던 질문 중 하나가 암 경험자도 격렬한 운동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자가절모세포 이식 이후에 괜히 운동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또는 그러다가 뼈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정말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운동한다? 좀 땀이 조금 날 정도로 산책하는 정도였지 되게 운동하는 거에 겁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혹여나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암 치료에 대한 집중을 더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정작 진료 후에 집에 왔을 때에는 그럼 관리는 어떡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치료 이후에 암 생존자들이 일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취업에 대해서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 과정을 거친 것처럼 어떤 취업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건강검진 그러니까 치료 이후에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검사할 때 한 번, 진료 검사를 들으러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6번 정도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때 이제 회사에서 얼마만큼 배려를 해줄 것이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는 다른 동료에게 어떻게 내가 야근할 만큼의 일을 미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더 편하게 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더 눈치가 보여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리적인 배려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발언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롤모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롤모델이었고 저보다 저는 갑상선암이라서 이제 주변에서 사실 이제 그런 게 조금 약간은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암이냐 뭐 혹은 야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용기 주시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무시받는 느낌이 오히려 더 조금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마치 그 일반인보다 이제 더 건강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근데 그런 걸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또 어머니의 케이스를 봤었기 때문에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러 처음에는 카페 같은 데에서 그 이제 사례를 많이 찾아보다가 그거를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정신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히려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걸 제가 좀 스스로 깨달아갖고 아예 그걸 찾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진짜 중독성에 강한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너무 재밌게 봤던 뭐 그런 영화, 만화책 이런 거에 좀 빠져들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오히려 다른 쪽에 집중하니까 그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요 암을 겪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그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라고 병이 하나 있으면 계속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도 그냥 생각 안 했고 뭐 뱃살이 좀 찌도 그렇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병을 하나 겪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제가 아주 격렬한 운동은 안 했었는데 예. 네. 아무튼 오늘 그 방송의 묘미를 제가 진짜 많이 배워간 것 같은데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만보 걷기를 남들이 한다고 하면 그래 6,000보만 걷자 뭐 이런 식으로 핸드폰 만보기로 그냥 목표를 정해서 걸어봤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나는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한 1년, 2년, 지금 벌써 2년째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 적응이 되니까 계단 이거 껌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막 체력이 제가 막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벅지가 더 튼튼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그 농담도 좀 하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그 부정적인 그 시크릿,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핵심 멘트가 그 긍정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면 계속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고, 부정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면 계속 부정적으로 심연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진짜 그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있어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자기 중심을 잡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거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감히 갑상선으로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했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긴 시간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귀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저희가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그 질병 경험자 인식 개선 교육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 질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환자가 아니신 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도 모두 예전에 바람이 숨결되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본인이 암에 진단받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삶을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가 질병이 있어도 편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